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글이 어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했습니다.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는 어제 북가주 마운틴 뷰에 있는 쇼라인 앰피티어라는 곳입니다. 이 야외 콘서트장인데요. 야외 공연장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드를 이용한 대기자 명단 운영을 마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기자 명단 운영을 종료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전면 오픈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드의 전면 오픈은 지난 3월에 출시한 지 한 달 정도 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도하는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챗봇이 이 바드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구글의 이번 발표된 챗봇 바드에는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또 팜2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팜2는요, 지난해 4월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멀티 랭귀지 지원 기능인데 무려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100개 언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드는 어제부터 영어 외에 한국어 지원을 바로 시작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영어 이외의 두 번째, 어찌 보면 영어를 빼고는 첫 번째 지원 언어로 선택된 것은 언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그리고 일본어였습니다. 자, 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글은 조만간 40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구글의 한국어 지원 관련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어제 그 행사에서는요, 이례적으로 한국 관련 주제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는 어제 한국어 지원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시간에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오류가 발생해 이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서울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어 지원도 물론 같이 되긴 하는데요. 그 예를 들 때는 이 CEO가 서울을 언급하면서 이 한국어 지원에 대해서 더 무게감 있게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코드에 코리안, 즉 한국어로 된 코멘트를 추가해서 이 버그를 수정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또 동료에게 한국 글씨로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피차이는 문제를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한국어 코멘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그 결과를 한글로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CC 샤오 부사장은요, 이 바드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지원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어라고 쓴 초대형 한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구글은 영어 이외에 한국어를 바드에서 먼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어제 야외 대형 콘서트장에서 가진 연례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은 이외에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을 겨냥한 접는 스마트폰을, 즉 이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구글은 어제 이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접는 전화기 폴더블 폰은 사실 그 4년 전이었던 2019년 2월 삼성전자가 처음 내놓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체 폴더블 폰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최신 폰, 이 폴더블 폰 지금 있죠. S20인가요? 예. 구글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삼성과 폴더블 폰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유럽 등 그 외의 글로벌 시장 등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접는 전화, 폴더블 폰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자, 구글의 접는 전화 픽셀 폴드는 접으면 5.8인치, 펼치면 7.6인치 크기가 됩니다. 가격은요, 256GB 기준에서 이 $1,800로 삼성과 거의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구글이 접는 전화, 구글 픽셀 폴드를 내놓으면서 이 접는 폰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아이폰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접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가장 먼저 취득한 곳은 애플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직 이 아이폰에는 이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플은 우선 아이패드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요, 애플이 아마도 그 내년 1월쯤 접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구글의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들으신 대로 분명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공개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 바드를 공개한 것도 그렇고, 한국어가 수많은 언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지원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폴더블 폰 공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라고 뭐 잘 아시죠? 이미 몇 달 전에 우리가 먼저 접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먼저 나온 챗봇, 이 챗 GPT랑 어제 막 발표된 구글의 바드랑 과연 어떤 게 더 잘할까요? 물론 현재는 둘 다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대 승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국어로 뭘 요청했을 때 이 둘 중 누가 더 잘할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 보너스 뉴스 시간에는요, 그야말로 보너스로 이 둘의 승부를 한번 가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김소월 스타일로 한국시를 지어줘 입니다. 자, 과연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인공지능이 더 그럴듯한 시를 한국어로 만들어낼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매일매일 미국과 글로벌 소식 놓치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 뒷부분 보너스 뉴스에서 이 승부를 우리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소식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샌디에고에 사시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인이 혹시 샌디에고에 계시다면 더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가 지난 팬데믹을 지내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기금을 투입합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는 유대인 가족 서비스라는 단체와 함께 2,250명에게 가구당 또는 뭐 1인당이 되겠죠. 혼자 사시면 $4,000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연소득이, 자,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29,160 이하, 그리고 4명 가족일 경우에는 $60,000 이하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로 하시면 되고요. 링크도 걸어놓고 또 이제 오늘 영상 세부 설명란에도 이 사이트 주소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좀 길어요. 그래서 자, 신청을 위한 이 웹사이트는요, 한국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어가 아주 날만 났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해봤더니요, 진짜로 한국어 신청란이 있더라고요. 지원 접수 마감일은 오는 21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이 단체는요, 마감 후에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최종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최종 수혜 대상자의 은행이나 벤모 또는 페이팔 등의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리로 직접 지원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국어 아주 그냥 날만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LA시 의회가 저소득층 아파트 검색 시스템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중언어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한국어가 있고요. 자, 이 시스템에는 영어에 불편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편한 언어를 선택해서 보다 신속하게 렌트 지원서를 낼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추가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당연히 한국어는 1순위로 구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지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안 되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LA시 의회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국어로 웹사이트 바꾸고 그러는 거 요즘 뭐 돈 많이 안 들잖아요. 뭐 구글에 들어가서 자동 번역 기능을 해서 열악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큰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길지 않은 시간에 아마 한국어 지원 시스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을 살 때
늘 한 번씩 보게 되는 거 있죠. 바로 유통기한 표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canned food, 캔 식품의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canned food를 먼저 하자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제키 어윈 하원 의원이 이 캔푸드 등 식료품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뭘 더 명확하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 법안은 현행 이 캔푸드에 표기된 판매 기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sale by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런 sale by라는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유통기한 모르는데 어떻게 사지? 라는 의구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sell by라는 표기 대신 다른 걸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료품 제조사는 이제 최상의 사용 기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언제까지 팔면 좋아가 아니라 언제까지 먹으면 좋아 이런 거 best if used by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또는 사용기한 use by 언제까지 이런 그 표시 가운데 하나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어윈 의원은요, 현행 식료품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중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sell by로 표기가 되면 우리가 마켓에서 식품을 사는 그날은 sell by 전에 있으면 식품을 사는 그날은 유통기한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또는 몇 달 뒤에 있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sell by 언제까지 팔면 된다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입해서 그날 바로 먹어야만 될 것 같은, 심지어는 단 하루만 지나도 그냥 버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품 회사의 매출에만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식품을 언제 이전까지 사야 되는지 sell b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전까지 먹으면 괜찮은 건지 use by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FDA는요, 지난 2019년에 유통기한을 가장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best if used by, 즉 최상의 사용 기간이라는 그 표기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현재는 그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제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됩니다.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1년 전보다 4.9%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 많이 오른 거야? 또 이 물가 인상? 그럴 줄 알았어. 마켓 갔더니 식당 갔더니 많이 또 올랐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느낌은 그렇고 수치상으로는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주춤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3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4.9% 올랐다라는 것은 1년 전 4월에 비해서 지난 4월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은 1년 전 작년 3월에 비해서 5% 인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는 4%로 그나마 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은 완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여건이 조성되는 것 같다라는 다소 좀 빠른 것 같지만, 성급한 것 같지만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시기상조다. 베이비 스텝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정도 한 번 정도 인상을 더하고 그리고 멈춰야 한다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번에 정말 금리 동결이 전격 발표된다면 이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이나마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가 더더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손들,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는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는요, 외교부 차관 보호를 역임했던 정통 외교관 출신 올해 68살의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된 이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심윤조 재외동포 청장 내정자는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1977년 10일에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에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거쳐서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 외교부 북미국장, 그리고 포르투갈 대사, 오스트리아 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죠. 그래서 이제 2012년 서울 강남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2015년에 당시 재외동포청 그 신설 법안을 이분이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가짜 학력과 가짜 이력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 사람 있죠?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산토스 연방하원이 어제 사기, 돈 세탁, 공금 절도 등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토스 의원의 각종 사기 의혹을 조사해온 뉴욕지방검찰은 13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직후에 바로 체포해서 현재 구금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될 줄은 사실은 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요, 산토스 의원은 최대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무려 이제 물론 잘 이해하시다시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혐의가 다 유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저런 혐의를 갖고 있다는 거고, 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소장에 제기되어 있는 혐의를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공소장에는요, 산토스 의원이 선거 자금을 유용해서 명품 옷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한 그런 혐의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아서 선거에 나간다고 막 활동하면서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받아서 명품 옷을 사는데 쓰고 자기 자동차 페이먼트 내는데 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불법으로 신청해서 무려 24,000달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도 아주 파렴치한 그런 범죄 유형인데요. 연방의원이 실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이 산토스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재산 공개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도 소득과 자산, 이 모든 걸 다 거짓말로 적어냈다라고 이 공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지검은 어제 이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산토스 의원의 다양한 사기 음모와 뻔뻔한 사칭 행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다 라면서 이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들은 그가 연방의사당까지 올라가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과 반복적인 사기에 의존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지검은 또 산토스 의원은 정치 헌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을 했고 또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된 뉴요커들에게 돌아가야 할 실업수당을 불법 신청했으며 하원에 보고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산토스 의원, 브라질 출신 이민자죠. 브라질 이민자 2세인 이 산토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퀸스 일부가 포함된 연방하원 제3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하원에 입성을 했죠. 이후 언론을 통해서 그의 경력 대부분이 날조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또 별개로 그의 학력과 경력에 있어서 또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바루크 칼리지를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 주장과는 달리 그는 뭐 바루크 칼리지가 아니라 그 어떤 대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통이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이력 역시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인, 태어난 건 미국이지만 자신의 모국인 브라질에서는 지난 2008년 훔친 수표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돼서 현재 브라질 검찰의 사법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이 같은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재선 도전 의사까지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소되고 체포되고 구금된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위기를 맞게 됐다라는 게 정치계의 분석입니다. 자, 앞으로 그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의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라는 섬나라와 방위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른 무슨 무역협정도 아니고 방위협정을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나라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한 것은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위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파푸아 뉴기니의 해양 순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 네, 눈치채셨죠? 네. 저희 레알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어제 크게 보도된 내용 하나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다소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어찌 보면 평범한 백인 여성의 외모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코리 리친스, 올해 33살, 그리고 3아이의 엄마이자 동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해 남편을 갑작스럽게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시나요? 그녀는 이제 유타주 파크시티라는 곳에 사는 3자녀의 엄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코리 리친스라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 Are you with me? 나와 함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펴내고 방송에도 출연해서 일약 유명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3월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숨진 뒤 1년 만에 발간된 책입니다. 리친스는 이 책에서 3명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이 책을 내게 됐다라면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소중한 이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 책을 내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아빠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말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함께 슬퍼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그 동화책의 판매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책이 발간된 지 2달 만인 지난 8일, 리친스는 지난해 사망한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리친스가 남편에게 치명적 약물을 극소량씩 무려 9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먹였으며 사망하기 직전에는 치사량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시신 체내에서 검출된 그 약물이 치사량이 무려 5배에 달했으며 이는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 뒤에 전신으로 퍼진 것으로 그렇게 부검 결과 판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주사기로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본인 모르게 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리친스는 남편 사망 당시 집에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새벽에 남편에게 가보니까 남편이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다면서 충격과 슬픔에 빠진 부인 행세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전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 코리 리친스, 그녀의 사진을 이제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미망인, 그리고 그 와중에 3명의 아들을 꿋꿋하게 키우는 훌륭한 엄마라는 이미지 속에 동화책에도 더욱 유명세를 타며 판매량이 늘어나던 리친스. 하지만 1년에 걸친 경찰의 수사와 조사 끝에 리친스는 구속됐고 오는 19일 법원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째 앞서 먼저 보신 그 사진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달리 보이시나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네. 같은 사람, 다른 외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달리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쨌든 같아 보이지 않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요, 이번에는 숨바꼭질을 하던 10대 소녀가 침입자로 오인을 받아서 이웃에게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스타크스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14세 소녀가 이웃집 사유지에 숨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숨바꼭질, 옛날에 이제 술래잡기라고 막 그랬죠.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서 막 숨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옆집에 있는 또 사유지에 이제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옆집에 막 들어가서 어딘가에 숨었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숨어들었다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서 그 옆집의 집주인 데이빗 도일이 쏜 총에 이 14세 소녀가 머리를 맞았습니다. 소녀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데이빗 도일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집 밖에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 집 안에 들어가서 총을 챙겼고 그 이후 여러 명이 자신의 사유지에서 도망치는 것을 목격해 그들에게 총을 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아무리 그래도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그것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는 상황을 인지했는데 그걸 보고도 총을 쏘았다? 이게 정당방위 셀프 디펜스라고 주장하기에는 분명 무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 데이빗 도일은요, 가중폭행 등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이 절대 무리한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일단 지금은 입증된 셈이죠. 기소됐다라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 데이빗 도일이 지금 기소된 건 기소된 거고 총을 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뒷모습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총을 쐈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그런데 좀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요, 이처럼 무심결에 혹은 단순 실수로 타인의 사적 공간에 접근을 했다가 총격을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죠. 지금 뭐 순식간에 제가 몇 개 예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부모 심부름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려던 16세 흑인 소년이 주소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았고요. 뉴욕주 헤브론에서는 친구의 집을 찾다가 실수로 또 다른 집에 진입로에 들어갔던 20세 여성이 집주인의 쏜 총에 또 맞아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엘긴에서는요, 카풀 장소로 쓰였던 그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서 엉뚱한 자동차 문을 연 10대 여성이 차주 남성에게 그 자리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이웃집 마당에 굴러간 자기 공을 가지러 갔던 6살짜리 소녀와 그의 부모가 집주인의 총에 또 맞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총을 쏜 집주인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데 한결같이 정당방위, 셀프 디펜스였습니다. 그것도 특히 내 사유지에 들어온 이상 상대가 무기가 있던 없던 나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인식의 저변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Stand your ground. 내 구역을 지켜라. Stand your ground. 내 구역을 지켜라라는, 자신의 구역을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의 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즉, 내 사적 공간에 접근한 비무장 상대에게 묻지마식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방위 범위를 집 바깥, 즉 내 사유지 전체로 확대한다라는 이 법안이 있고 이 법을 믿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현재 20여 개 주는요, 캐슬 독트린이라는 형법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슬, 뭐 성이라는 뜻이죠. 이는 집을 그 집주인의 캐슬, 하나의 성으로 보고 타인이 내 성 안에 침입할 경우에 무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캐슬 독트린. 그리고 또 이러한 정당 방위권을 집 바깥으로 좀 더 확대한 것이 Stand Your Ground입니다. 이 법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 집이 아닌 내 사유지지만 집 바깥의 땅에서도 총기 등 치명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맞서는 것을 정당방위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주가 이 Stand Your Ground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Stand Your Ground 법령도 재검토할 때가 충분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요, 이 Stand Your Ground는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살인 증가와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김소월 스타일로 한국시를 지어줘 입니다. 몇 달 전 출시된 이 챗 GPT는 매우 뛰어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어 능력은 아직은 좀 별로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를 인식하듯이 어제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챗봇
바드는 구글이 공개하면서 영어 외에 한국어 지원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챗 GPT보다는 낫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으니까 뭐 한국어 바로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챗 GPT와 바드의 한국어 실력을 겨뤄보자 라는 호기심이다. 이름하여 챗 GPT 대 바드의 한국어 실력 겨루기입니다. 자, 우선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0명을 순서대로 알려줘 라고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최신의 조사인 한국갤럽의 2019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뭐 같은 그런 내용, 제목의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조사 결과에 의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이순신, 2위 세종대왕, 3위 노무현, 4위 박정희, 5위 김구, 6위 정주영, 7위 유관순, 8위 김대중, 9위 반기문, 10위 안중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 공감을 하시냐 안 하느냐 지금 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갤럽의 조사 결과는 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 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어찌 보면 뭐 팩트라고 일단 그렇게 쳐볼게요. 그런데 하지만 이 챗 GPT에게 똑같이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박정희, 김대중, 이희호, 박지성, 그리고 박지성 나오더니 이제 윤보선 나오다가 박태준 등등으로 좀 엽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챗 GPT에게 이제 똑같은 그 질문을 한 번 더 했더니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나온 그 분들의 이름 쭉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손흥민 그리고 유재석이 나오더니 갑자기 개그맨 박명수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챗 GPT의 결과였군요. 반면에 자, 구글의 바드에게 물어봤더니 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2019년 갤럽 조사 결과 답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답을 제대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국어 창작 능력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김소월 님의 그런 시 스타일을 제가 한번 요청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스타일로 시를 작성해 줘 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김소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소월님의 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삼음보로 하고 또 한국의 한을 매우 잘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가 궁금하죠. 결과는요, 네, 챗 GPT는 가을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 도시의 바깥 골목길을 지나면 수많은 나무들이 가을 바람을 느낀다. 단풍잎이 떨어져서 걷기 힘들게 만들고 낙엽이 쌓여서 누워보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여긴 살아있는 나무들의 무덤이다. 묘비 없는 무덤들,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나무들의 흔적들, 가을을 품고 살아간 것들. 뭐 이렇게 시를 나름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챗 GPT. 자, 그리고 네, 다음 구글의 바드가 지은 그런 시를 좀 볼까요? 네, 바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산과 들이 펼쳐진 나라,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나라의 이름은 한국, 나의 조국.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미래가 밝은 나라.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한국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뭐 시야? 무슨 편지야? 한국이 자랑스럽다라는 무슨 고백서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부분에 가서 조금 좀 이상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똑같은 질문을 잠시 후에 다시 하면 두 개 모두 또 다른 시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번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갖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팩트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의 바드가 새로 나와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땐 판정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창작력 부분에서는 아직 두 개 모두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오늘 뭐 오랜만에 시나 한 수 지어보시죠? 제목 띄워둘까요? 네, 제목은 이거 어떻습니까? 5월의 하늘. 네, 5월의 하늘. 저는 이 영상 끝나고요, 곧바로 앞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챗 GPT랑 바드한테 이 똑같은 제목, 5월의 하늘이라는 제목의 시를 요청해 볼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었는지는 제 채널 영상 아래 상세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영상 아래에 보면 뭐 조회수가 얼마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 조회수 써있고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날 영상의 내용 설명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올려놓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인공지능에게 제가 요청한 5월의 하늘이라는 제목의 시, 이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한번 좀 만들어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고 AI가 아니고 휴먼 비잉임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으신 시를 댓글로 올려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